다니엘서 11장 다리오가 벌집을 건드리다. 자, 여기 다리오가 벌집을 건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다리오가 벌집을 건드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외쳐보시죠. 네, 그리스를 건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를 찝적댄 거.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나중에 결국 그리스한테 망하죠. 후대에. 읽어주시죠. 다리오가 진리의 책을 봤다. 이 장은 별도의 장이나 책이 결코 아닌데 그 이유는 10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될 세 왕,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스메르디스가 있을 것이고 넷째 다리오가 그리스인들과의 분쟁을 선동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진리의 책은 그리스 국가의 발생을 말해주는데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북방 시리아에서 온 한 왕과 남방 이집트에서 온 한 왕이 있게 될 것이다. 일어날 사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예. 자, 여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죠.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먼저 메대를 합병한 후에 이제 동맹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점령했다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한 때가 페르시아인 다리오 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역사의 왕들을 보면은 고레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아들 캄비세스고 이 세 번째가 캄비세스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동생인 바르디아인 척했던 찬탈자 스메르디스였죠. 근데 이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것이 다리오 대왕이라고 하는 바사왕 다리오죠. 근데 요 네 명의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 네 명의 왕을.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될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찬탈자인 스메르디스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인 다리오가 벌집을 건드릴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인들과 이제 분쟁을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그리스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쪽의 시리아하고 남쪽의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싸우는 통에 예루살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주시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를 보다 신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11장 1에서 4절. 네, 이게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은 페르시아 제국 시작 부분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 왕국이 넷으로 나눠지는 것까지의 좀 긴 시간들을 이제 열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시죠. 11장의 서두에서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나오던 천사는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부터 그를 도와 붙게 하고 강하게 하겠다고 전언한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 천사가 서 있었다는 진술은 아마도 다니엘서 10장 13절과 같이 적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의 입장은 보통 메대인 다리오를 지원하여 그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으로 본다. 잠깐만요. 여기서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할
그때 다니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었죠? 사자굴 사건. 하나도 예, 사자굴 사건입니다. 사자굴 사건. 깨어있는 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절하신 분은 아무 감각이 없으실 겁니다. 자, 천사부터 읽어주시죠. 천사는 그리스 국가와 관계가 있다. 먼저 그리스를 부추겨 싸우게 만든 페르시아 왕은 넷째인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였다. 그의 통치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패배시키기까지 점점 약화되었다. 페르시아의 제1차 그리스 원정은 주전 492년, 다리오 제30년에 있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영주들이 지불한 조공을 통해 다리오가 얻은 부를 기록하는데 다리오가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우스는 왕이 되었다. 이사야의 모든 민족이 처음에는 고레스에게 다음에는 캄비세스에게 정복되어 그의 신하가 되었다. 하지만 아라비아인들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은 일단 먼저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죠. 그리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은 그것을 사트라피스라고 부른다. 그는 행정구역을 정한 다음 그곳에 태수를 임명하고 민족별로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이웃에 사는 민족들을 한 단위로 묶었고 외곽의 부족들은 필요에 따라 이 민족 또는 저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러 행정구역에서 해야다 바치는 조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은 은으로 바치는 자들은 바빌론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사용하고 금으로 바치는 자들은 에우보이아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바빌론 달란트의 무게는 78 에우보이아 문화에 해당한다.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치세 때에는 정해진 세액 같은 것은 없었고 여러 민족들이 선물을 바쳤을 뿐이다. 이러한 세액 산정과 그의 유사한 조치들 때문에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다리우스는 장사꾼, 캄비세스는 폭군, 고레스는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다리우스는 모든 것에 값을 매겼고 캄비세스는 가혹하고 교만하며 고레스는 인자하여 좋은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그 다음은요, 읽기에는 너무 지루합니다. 예, 지금 뭐, 그나마 약간의 그 가능성을 두고 있던 분들이 다 기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세금 받은 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 다음에 5구역, 6구역, 7, 8, 9, 10, 11, 12 해갖고서 20구역에 받은, 20구역까지 받은 세금들을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읽어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 예, 뭐 역사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행정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단락 첫 부분쯤에요. 예. 그 이사야의 모든 민족이란 말이 나오던데요. 더 앞에. 더 앞쪽에. 예. 네, 아, 여기. 이사야의 모든 민족이 어떤 말인가요? 여기가 아시아네요. 네. 이사야가 아니라 아시아네요. 아시아. 그래서 저도 이거 아까 준비할 때 읽으면서 이사야 좀 이상하네 이러면서 나중에 확인하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 원문에는 아시아네요. The whole of Asia. 아마 이제 그 중앙아시아라기보다는 저기 뭐죠?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 같으네요. 네, 아라비아인들은 아마 정복을 못한 것 같아요. 워낙 척박한 쪽이라 거기 점령하러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리적인 뭔가를 말해요. 그 뒤도 뭐 세금 관련된 건데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결국 이제 이 다리우스가 통치했던 내용들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자, 좀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알렉산더 대왕은부터 읽어야 될 텐데 쉬는 시간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쉬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10여 분 쉬신 후에 다시 만날 텐데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우리 살아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12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겠습니다. 이 봄날에 공부한다는 건 지극히 잔인한 일입니다. 잔인한 일.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유진 선생님의 책을 한번 쭉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서단비 전사님 준비되셨으면 읽어주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사로잡았고 잠시 다스렸다가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의 장군들이 그의 제국을 놓고 서로 싸웠다. 결국에는 그의 장군들 사이에 네 조각으로 분리되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머리가 달린 표범은 역시 이것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그의 네 장군들의 손에 떨어지고 난 후 알렉산더 시대에 가졌던 영광과 권세를 보존하지 못했다. 그 특징이 되었던 강한 중앙 집권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다니엘의 예언의 이 사건은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 인주로 죽었을 때 성취되었다. 앞서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지적한 대로 알렉산더는 조기 사망했다. 4절에 그가 일어서게 될 때라는 표현은 그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던 동안에, 즉 아직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 동안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보다 평범한 또 다른 히브리어 표현은 그가 일어서게 되자마자인데 알렉산더의 통치의 짧은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 일어섰다는 말은 앞절들에서처럼 동일한 군사적인 별도의 의미를 지닌다. 알렉산더의 왕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바르시나를 모친으로 두었던 그의 아들인 헤르클레스는 홀스테르콘에 의해 살해되었다. 록사마에게서 유복자로 태어났던 어린 알렉산더는 주전 310년에 살해되었다.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은 그 왕국의 분리를 암시하고 독자들을 진리의 성서로, 즉 그 다음 달라 곧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과 셀루시드 왕조 북방왕으로 인도한다. 예, 전체적으로 아마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어우러져서 그 그리스 제국의 그 출발 부분의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가 새로운 제국을 세우지만 분열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도 계속 읽겠습니다. 이 뭐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이 스토리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읽어주시죠. 알렉산더의 두 아들들은 그 부친이 죽은 지 13년 후에 모두 살해되었다. 그 자신의 후손들은 그의 방대한 왕국을 계승하지 못했다.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그 제국을 네 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분리하고 각각 한 지역을 다스렸다. 분리는 대략 이와 같았는데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를, 셀루쿠스 니카토르는 시리아를,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취하였다. 네 가문들 모두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이 동으로 진군했을 때 그들의 왕국을 잃었다. 프톨레미 왕가는 마지막으로 주전 32년에 그들의 왕국을 잃었다. 자기 뜻대로 행하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속했던 권력과 특권은 분리된 제국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이 탁월하게 미리 기록된 역사의 다음 단락에서 관심의 초점은 두 왕국,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다. 이 두 왕국 곧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이집트가 유대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 인접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자,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톱을 시켜주시고요. 스톱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톱 시키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언제라도 스톱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다니엘서 11장 5절은 남방, 곧 이집트의 여러 왕들과 북방, 곧 시리아의 여러 왕들 사이의 투쟁을 이렇게 예고하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150년, 주전 175년에서 주전 164년의 그 시기이다. 남방의 왕은 이집트의 왕으로 확인되고 72년은 남방을 이 단락에서 줄곧 이집트로 번역한다. 시리아의 이름은 인용되지 않는데 다니엘이 기록하던 때에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왕국은 혼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다니엘은 이 그리스 왕국이 분열되기 훨씬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던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있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데 시리아라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그 이전에 아시리아는 있었죠. 그렇지만 시리아라는 나라는 없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 만약에 시리아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예언을 했다면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그 나라 이름을 알아서 예언을 했느냐.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만약에 다니엘서에 들어있다면 사후에 조작된 예언서다. 이런 의심을 강하게 받았겠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시리아라는 나라로 기록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예언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얘야 나중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할 거다 하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예언부터. 이 예언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의 투쟁을 선별적으로 더듬어가고 모든 지배자들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보통 그 신호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11절. 이 예언에서 방향은 팔레스타인을 땅의 중심으로 계산된다. 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위가 북방이고 아래가 남방이다. 그 얘기입니다.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1세 소테르를 가리킨다. 잠깐만요. 요거를 읽을 때 이제 요 표가 요 표가 결국은 계속 이제 요 표를 참고로 하면서 요 표를 따라서 읽으시면은 이제 줄줄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다음에 셀류쿠스 왕조가 시리아 왕조죠. 북쪽.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한 왕이 프톨레미 1세 소테르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2세가 필라델푸스고 3세가 에우르게테스, 필로파톨, 에피파네스. 그래갖고 이 남방왕은 프톨레미로 다 시작이 돼요. 이름이. 근데 북방왕은 셀류쿠스라는 이름하고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약간 교대로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셀류쿠스라고 나오거나 안티오쿠스라고 나오면 이건 북방 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프톨레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집트 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왕들 사이에 뭐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줄줄줄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런 자세한 역사가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 갖고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예언 내용이 맞으니까 오히려 의심을 산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후대에 위조된 예언서다. 라고 의심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이 11장입니다. 11장. 이 남북의 그 두 왕조의 이 스토리를 너무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거짓말도 너무 자세하면 의심을 산다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프톨레미 1세부터 읽을 차례인가요? 네. 예, 읽어주시죠. 프톨레미 1세 소테르는 아주 강력하게 성장했으나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더 강력하게 성장했는데 예, 왼쪽 표를 살짝 보시면서 또 보실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조금씩은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11장 9절. 프톨레미 2세의 치하에서 거대한 장서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수집되었는데
그가 지배하던 여러 나라에 그들의 책을 그리스 언어로 복제하도록 명령했다. 프톨레미 때의 히브리 성경이 72명의 유대 학자들에 의해 그리스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을 72명 셉투아진트라고 불렀다. 이 번역은 아직도 그리스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예, 셉투아진트에 대한 요 정도의 내용은 다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한두 번 언급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읽어주시죠. 그래서 주전 321년 이집트를 침공한 프톨레미 1세의 힘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안식일에 전격적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도시를 저항 없이 취했다. 요세포스는 프톨레미 1세에 의한 예루살렘의 점령을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을 사로잡았는데 그 목표를 위해 기만과 배신을 이용했는가. 그가 마치 제사를 드릴 것처럼 안식일에 그 도시에 들어오면서 어려움 없이 도시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이렇게 얻었는데 그들이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까닭이고 그날에 안식하고 조용히 지냈던 까닭이며 그는 그것을 얻고 나자 잔인한 방식으로 군림했다. 72년의 번역 이해를 위한 1차 자료인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은 또한 그 왕의 유대인 정복을 전해준다. 그는 코엘르 에시리아 전역을 침공해서 성공과 용맹의 조합으로 일부를 잡아갔고 죄수로 사로잡기로 했는데 모두를 공포로 복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땅에서 이집트로 이송시켰고 그들을 위해 3,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고 그들을 그 땅 도처의 요새에 정착시켰다. 그렇지만 주전 316년에 프톨레미의 경쟁자인 안티고누스에게 빼앗겼다가 가자 전투 주전 312년 그 후에 프톨레미 1세가 반환시켰다. 프톨레미와 협력했던 셀루쿠스 1세 디카토르는 스스로 바벨론의 군주가 되었다. 예, 지금 요 프톨레미 1세 소테르가 속임수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일, 예, 그리고 그 아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거대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거기에 장소들을 잔뜩 모았던 일, 그리고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가 프톨레미 1세 소테르를 돕던 와중에 자기가 바벨론의 군주가 된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부분의 스토리가 지금 소개됐고요. 이 안티노우스는 누구인가요? 아마도 그때 당시 제3의 그 어떤 그 군주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마 이게 요 네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2년은 상당히 권위 있는 번역인가요? 정확한가요? 그때 당시 유대인 아주 탑 클래스의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를 두고 있죠. 그럼 라틴어도 요 70인역으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원어로 했나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개라서 어느 거라고 하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좀 따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0인역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조차도 70인역의 번역이 더 옳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어 번역보다. 예를 들면 그 다니엘서 9장의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번역한 것 중에는 그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대환란이라고 왜곡돼서 번역됐던 그 내용도 70인역에는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투스가 아니라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그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70인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상당히 좀 권위가 있고 믿을 만한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 프톨레미가 상당히 이방인인데도 그 성서 번역에 지원을 많이 한 거이죠? 그렇죠. 일단 뒷부분에 아마 설명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학문적인 조예가 있었고 학구적인 그런, 왜냐하면 그리스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또 그 휘하의 장군들이었으니까 아마도 그런 이 학문을 그 좋게 여기는 그런 장군들일 가능성이 높죠. 70인역에 예, 그 성전에서 그 폼페이우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예,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말했던 것 자체도 예. 그 번역된 시점 예언이었겠네요. 번역된 시점도 예언이겠죠. 예, 그렇죠. 네. 예, 참. 네. 그렇죠. 예언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 왕국 시절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312년은 셀루시드 제국의 시작을 표시하는 데 달력이 게시되었고 그 후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 사용되었고 실제로 아직도 동방의 일부에서 그 달력을 채용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주전 301년 입수스 전투에서 안티고누스가 죽자 이것이 프톨레미 1세에게 팔레스타인 북부를 점령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셀루쿠스가 승리를 거두고 그의 수도인 안디옥에서 시리아를 지배했다. 이집트의 비문들과 파피루스가 보여주는 대로 유대인들은 프톨레미의 이집트에서 다수가 발견되곤 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프톨레미가 지배하기 이전에 이집트에 있었고 프톨레미 라고스, 소테르에 의해 이집트로 많이 옮겨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 안에서 가졌던 동일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고 평화롭게 살면서 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전통들을 고수하도록 허락받았다. 프톨레미 왕가가 지배하는 동안 이집트는 헬레니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다. 토착민들을 헬라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프톨레미 왕조의 창설자인 프톨레미 1세는 박물관과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건축하는 책임을 졌다. 지식의 수호자로서 그의 명성은 고대 세계에 두루 퍼졌다.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는 학자들의 본거지와 지식의 큰 중심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한때 적어도 14,000명의 학생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과 도서관과 관련하여 연구를 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물관에 의해 그리고 해부와 천문대에 의해 식물원과 동물원을 유지하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는 과학적인 연구가 그 특징이다. 탁월한 수학자인 유클리드는 프톨레미의 궁정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예. 여기에 서장희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약간 이상하게 여겼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알렉산드리안 이집트라고 돼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안 이집트.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드리아의 중요성을 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뭐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저 위에 셀루쿠스가 승리를 거두고 그의 수도인 안디옥에서 시리아를 지배했다 해서요. 예. 어디요? 더 위에요. 더 위쪽에. 그 셀루쿠스. 여기. 네,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예. 예. 그의 수도인데 그래서 그가 뭐죠? 유태인인가요?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 그러면 안티옥은 저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지금으로 치면 저기 터키에 있죠. 그러면 그렇죠.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럼 거기 안디옥이 위치가 시리아의 안디옥이 여기쯤 있지 않나요? 여기쯤? 그런 거 같아요. 안디옥이 여기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디옥이 두 군데 있지 않나요? 안디옥이 두 군데. 지금 의문이 있으니까 아예 의문이 난 김에 검색을 해보죠. 안디옥을 이렇게 쓰나요?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여기가 안디옥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 셀루쿠스 왕조 영역이니까 안디옥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안디옥은 상당히 헬라적이었겠네요, 문화. 그렇죠. 좀 가까우니까. 음. 이집트는 조금 머니까 네. 더군다나 남쪽 나라라서 좀 느슨해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나요? 최영덕님? 비시리아 아니 잠시 안디옥이 두 군데 있나요?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있고 보통 안디옥은 시리아 근처에 있는 알고 시리아. 물론 시리아 북쪽이죠. 네. 예. 어쨌든 지금 여기는 여기 안디옥이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 말고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또 있나요? 그 바울이 네. 전도여행 다닐 때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더 있었던 그 네, 그건 중간 지역인데요. 이시리아 안디옥은 터키 반도 네. 그쪽에 있었던 터키 반도 다른 쪽에? 곳이. 네. 아, 근데 그 안디옥하고 이 안디옥하고는 철자가 다른가요? 아니면은 철자가 똑같은가요? 영어로는 똑같은데. 철자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거라서 그거는 구별돼서 불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 음. 타경점에 그러니까 시리안 안디옥이 또 있네요. 그렇죠? 네. 시리안 안디옥. 그 로마에서 세운 도시도 안디옥이 있고. 지금 그것이 안티오크. 오론테스강 쪽에 안디옥하고 안타키아인 터키고 피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네요. 네, 시돈 그거 위에 안디옥이 피시디아 안디옥인데 위치가 여기네 여기. 네. 근데 아마도 저기 그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인 안디옥은 여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다소보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수리아가 시리아죠. 네, 수리아가 시리아죠. 수리아 위에 있는 네, 시리아가 이제 이쪽 영역이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읽었죠? 자, 그 다음도 읽어주시죠. 몇 해 후부터 읽어주시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매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11장 6절. 프톨레미 2세는 프톨레미 1세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내는 베르니체였다. 몇몇 보고에 따르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는 그의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 중에 하나였다. 그는 그의 부친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배움을 사랑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동물원을 세웠고 또한 자연과학의 지식을 촉진했다. 그는 동물들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에서 사로잡아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왔다. 그가 비축해서 모세오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셉터진트 70인력을 낳은 번역 활동을 촉진했다. 이러한 정보는 프톨레미 1세 소테르와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의 힘을 말해주는데 그의 힘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컸다. 예. 그거 그 세투아긴하고 모세오경 번역은 다른 거네요. 아니요, 모세오경에 번역된 작품이 셉자진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사람이 유대 학자 72명인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70인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작품 자체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쭉 스토리가요 진행되는데 이 스토리 여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스토리의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여기 베르니체입니다. 예, 베르니체.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 싸우다가 이 싸우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다. 우리 화해하자 이러면서 이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딸 베르니체를 이 소테르의 아들 테오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결혼을 시키는 와중에 어떤 이제 필라델푸스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야, 네 본부인하고 헤어져라. 본부인을 내치고 내 딸 베르니체를 왕비로 정식 왕비로 삼아라. 그래갖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가 이 본부인에 대한 사랑이 커서 다시 이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니체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의 원래 왕비가 이 베르니체하고 자기 남편을 다 독살을 해버립니다. 독살을 하면서 이제 그 아들 칼리니쿠스에게로 이제 권력이 넘어가는데 아들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뭐 이게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필라델푸스 2세도 죽고 이 둘이 죽으니까 이 베르니체의 그 형제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거나 오빠겠죠. 그 오빠가 에우르게테스입니다. 이 에우르게테스가 에우르게테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누이가 북쪽에 시집 가서 아주 홀대 받으니까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북쪽 셀루쿠스 왕조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해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후대 왕이 복수하겠다고 갔다가 또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수에 복수 이러면서 계속 둘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쭉 읽으시면은 그냥 술술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0페이지도 읽어주시죠. 이집트의 딸과 시리아의 왕의 결혼. 6절 말씀은 이집트의 딸과 시리아의 왕의 결혼을 예고한다. 연들의 끝이라는 표현은 몇 년이 지난 후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의 정치적 이유를 위해 통공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웠다. 남방왕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와 그의 딸 베르니체가 참여했는데 그녀는 주전 253년경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와 결혼했다. 이 결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티오쿠스에게 그 자신의 아내인 라우디케아 혹은 라우디케와 이혼하도록 요구한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요구로 신당을 차렸다. 그의 의도는 두 나라 사이의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문자적으로 바로잡기를 하려는 것이었다. 초기 교회 교부인 제롬은 이 연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시리아를 처음 지배한 것은 성이 니카노르인 셀리쿠스였다. 둘째 왕은 안티오쿠스였는데 소테르라고 불렀다. 셋째는 안티오쿠스 자신인데 테오스 곧 신적인 자라고 불렀다. 그는 이집트의 둘째 지배자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는 이 성가신 투쟁을 끝내기 원해서 베르니케라는 이름의 그의 딸을 안티오쿠스에게 결혼시켰는데 그는 이미 라우디케라는 전처와 두 아들, 즉 성인 칼리니쿠스인 셀리쿠스와 또 다른 안티오쿠스가 있었다. 그리고 필라델푸스는 그녀를 펠루심까지 호위하였고 지참금 방식으로 무수한 금과 은을 수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페르누프루스 혹은 지참금 수여자 도탈리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예, 인용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주시죠. 그러나 안티오쿠스로서는 비록 베르니케를 그의 왕비로 간주하고 라우디케를 첩의 지위에 두었다고 말했었지만 결국 라우디케에 대한 사랑이 압도되어 그녀를 그 자녀들과 더불어 왕후의 지위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변덕스럽게 베르니케를 또다시 총애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그녀의 종들을 시켜 독을 사용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니케와 그녀가 안티오쿠스에게서 낳은 아들을 안티오쿠스의 왕자인 니카디오와 겐네오스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녀의 장자인 셀루쿠스 칼리니쿠스를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절에 언급된 일인데 즉 여러 해 후에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와 안티오쿠스 테오스가 결혼을 맺었을 것이고
남방의 왕인 안티오쿠스에게 갔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가 그 목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녀의 후손이 시리아의 왕좌에 머물지도 못할 것이며 그 대신에 베르니케와 그녀를 거기까지 수행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그녀가 우세를 얻었던 안티오쿠스 왕도 그 아내의 도구로 살해되었다. 그녀를 낳은 자에 대한 언급은 물론 프톨레미 2세에 대한 것이고 그의 죽음은 뒤따르는 사인들을 재촉했다. 유사하게 베르니케는 권세를 얻지 못했는데 즉 그 경쟁자인 라우디케를 압도할 수 없었다.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질 것이라는 언급은 독살된 안티오쿠스에 대한 것이다. 예, 놀랍게도 이 치정 사건, 치정 살인 사건이 예언으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예. 남방의 왕인 안티오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북방의 왕 아닌가요? 어디죠? 중간에 그 위에 중간에 안티오쿠스 테우스가 결연을 맺었을 것이고 남방의 왕인 안티오쿠스에게 갔을 것이다. 남방은 남방에 프톨레미 왕. 그 프톨레미인데요. 예, 뭔가 번역이 잘못됐네요. 예. 아니고 그 위에 베르니케가 남방에 그 베르니케가 난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왕자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서 남방에 가 있어서 그 남방의 왕 안티오쿠스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여기 보면 베르니케와 그녀가 안티오쿠에서 낳은 아들을 안티오쿠스의 왕자인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어를 확인해 보죠. 이거? 아니. 안티오쿠스에게 오늘 왜 이래? 어디 나오죠? 안티오쿠스 이노드트 킹 오브 노스네요. 그렇죠? 또 북방이네요. 오, 북방. 하긴 당연히 북방이죠. 아니 우리 최영덕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공부는 안 하고 틀린 철자만 확인하고 계신 건지. 최영덕님 쫓아오시겠습니다. 최영덕님 다행히 지금 손님이 오셔서 지금 확인하죠. 업무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자기 딸을 북쪽에 시집 보내서 자손을 퍼뜨리면 자기와 우호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만 하면 이 북쪽도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제 딸을 보냈는데 결국 강력한 경쟁자에게 밀려 갖고 딸도 망하고 그러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 얘기겠죠. 예.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바로 이제 세 번째 남쪽 왕이고 셀레우쿠스 칼리니쿠스는 여기서 순서상 하나, 둘, 셋, 네 번째 왕이죠. 예, 네 번째 왕 사이에 이제 분쟁입니다. 분쟁, 충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서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엉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누락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1장 7절에서 9절에 예고된 사건들은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와 셀루쿠스 3세 칼리니쿠스를 다루고 있다. 남방의 새로운 왕자 베르니케의 형제인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는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점령했고 안디옥의 항구 요새를 함락시켰다.
야온이 진술하는 대로 프톨레미 3세 유르게테스는 그녀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다. 사르냐가 베르니케의 이 형제는 복수로 셀레쿠스의 제국을 침공하고 셀루키아와 안티오크의 요새화된 구역을 함락시킨 후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그 왕이 지배하던 아시아의 더 큰 구역을 침략했다. 그는 예고된 대로 승리했다. 그런 뒤 전리품을 싣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가 이집트로 가져간 노략물들은 금 4,000달란트와 은 4만 달란트, 22,500개의 우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포리비우스는 프톨레미의 유에르게테스의 시리아 침공과 그의 승리를 말해준다. 셀루키아는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때 이후로 이집트의 왕들에 대해 수비대를 두었기 때문인데 그때 그 군주가 베르니케의 살해에 분노하였기 때문에 시리아를 침공하여 이 도시를 함락시켰다. 예, 이 베르니케 또는 베르니체라고 하는 그 이제 공주 때문에 하여튼 뭐 그냥 남북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베르니체의 복수를 에우게르테스가 해줬다 그 얘기겠죠. 예. 그래서 가서 그냥 약탈을 해버린 겁니다. 에우르게테스예요? 유에르게테스예요? 아, 그건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근데 이 발음을 들을 수가 없네. 이게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네. 그거를, 여기, 유에르게테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에르게테스. 영어 철자가 EUERGE네요. 그렇죠? EUERGE니까 그냥 콩글리시 발음을 하면 유에르게테스네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다 읽었나요? 다 읽었죠. 네. 자, 페이지인데요.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제rum에 따르면 프톨레미가 되찾아간 형상들에는 280년 전에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가져간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업적으로 프톨레미 3세는 시혜자라는 의미의 유에르게테스라는 칭호를 얻었다. 유에르게테스라는 이름이 시혜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물들을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이집트에 뭔가 혜택을 가져왔다. 이런 뜻이 있네요. 헬러. 자, 읽어주시죠. 나아가 이 예고는 그가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계속하리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그가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통치하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는 주전 246년부터 221년까지 지배했던 반면에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247년에서 주전 226년까지 더 적은 해 동안 통치했기 때문이다. 9절은 그리고 그가 남방의 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2년 후 주전 242년 북방의 왕 셀루쿠스는 그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남방 이집트로 진군하였지만 패배하였고 그저 소수의 남은 군대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프톨레미는 지식에 관하여 특히 순수 과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부친과 조부의 발자취를 따랐다. 수학자 겸 천문학자인 에바스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의 관리인이었고 그의 과학 연구가 장려되었다. 그의 그림자의 과학에 의해 지구의 둘레가 25,000마일이라고 계산하였다. 프톨레미 3세의 장려를 받았던 또 다른 과학자는 시라쿠스의 아르키메데스였는데 특수 중력과 지렛대 원리의 발견자였다. 예. 에우게르테스가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서 심하게 약탈을 해오니까 이제 요 셀레쿠스 2세 칼리니쿠스가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복수를 하려고 갔다가 여의치 않아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끄트머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 11장과 12장, 이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예, 이제 조금 남은 내용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뭔가 질문사항 또는 뭔가 건의사항 아니면 아무 말이나 예,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저희 마치고 나면은 현장에서 바베큐 파티 하나요? 아, 우리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한번 와서 우리 책거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라고 하나요, 보통? 예. 그게 뭔데요? 아, 뭐 책 하나를 딱 공부 끝내고 나면은 그걸 기념하는 파티를 얘기합니다. 아, 책거리. 예, 책거리. 예. 자, 특별한 뭐 이야기가 없으시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뭐죠? 예, 정경아님께서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정경아님 네.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저기 교수님 저기 예. 10장하고 11장은 거의 연결되는 거죠? 이게 10장의 특징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장의 특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 10장을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면 8장에 있었던 그 대학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건이라서 비록 슬프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게 이제 그 10장의 그 다니엘이 그 이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내게 더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표현도 있고 내 슬픔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자가 이제 지나가면 그리스 통치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신상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살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켜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정황적인 증거들이 그 대학살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예언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예. 그 옆에 연표 좀 잠깐 크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연표? 예, 이거 정리하시고 이미지요. 이미지를 크게? 이렇게? 아니 전체 다. 전체 다? 네. 이렇게? 감사. 아, 카피하려고?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재작년에 구매한 거랑 내용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영업 전략이에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익히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수님과 박사님들 주님 다 반갑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를 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와.